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의 단식이기 때문에 썩 좋은 칭찬할 수 없으나 어쨌든 제1야당 대표의 추이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그래서 이걸 좀 그런 걸 감안하면서 정치가 너무 차가워지고 있잖아요. 의도나 성과가 있던 없던 그 자체는 너무 조롱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소수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집권당에서 정말 많은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자신의 대표들, 김한길 당시의 대표 단식투쟁했습니다. 문재인 대표 단식투쟁했어요. 정세균 대표 단식투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간다면 너무 지나치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황교안 대표 단식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오늘로 3일째입니다. 낮에는 청와대, 밤에는 국회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식 시작할 때부터 제가 출연한 패널 분들께 왜 단식을 하는가를 여쭤봤어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주셨으면 당 내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고 또 당 밖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황교안 대표의 이제 얘기는 지소미아가 이제 오늘 이제 자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종료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또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거, 선거법, 검찰 개혁에 관련된 거, 공수처법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건데. 그게 약간 좀 이제 맞지 않는 면이 있죠.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거는 사실 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관계가 뭐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손을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명분은 그런데 최근에 그 김세현 의원이 이제 당 지도부의 용퇴,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가 아마 그러한 것들을 의식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국면 전환 또는 돌파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단 전 하나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의 단식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주제와는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이 여당이 너무 조롱조롱 나오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평론하거나 비판할 때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뜬금없고 왜 정치를 자꾸만 이 원내로 들어와서 다 원내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강경투쟁, 장애투쟁, 삭발, 단식 이런 게 굉장히 정치를 자꾸 왜소화시키고 정치를 부재로 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썩 좋은 칭찬할 수 없으나 어쨌든 제1야당 대표의 추이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그래서 이걸 좀 그런 걸 감안하면서 정치가 너무 차가워지고 있잖아요. 의도나 성과가 있던 없던 그 그건 자체는 너무 좀 조롱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YS 김영삼 대통령 사주기입니다. 맞습니다. 83년도 당시 23일간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건 아마 굉장히 유명한 거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90년도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 실은 단식 투쟁을 했어요. 나이가 그때 64세였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이였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지방자치 실시를 앞당기고 뭐 3당 합당으로 있어서 내각제 포기를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나름대로의 단식 투쟁이 굉장히 많은 그 국민들에게 참 야당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최근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은 2003년도 11월 26일 날 최병렬 대표가 열흘간 단식 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와 관련된 특검법을 재의결하라고 해서 열흘간 했었는데요. 그때도 보면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최병렬 대표가 왜 꼭 단식을 하지? 그랬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당내 주도권을 잡고 선거 5개월 정도 남았을 때 한 거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시기가. 그렇게 해서 지금도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6일 날 뭐 대통합 6일이죠. 11월 6일 날 보수 대통합 얘기를 했는데 지지부진하고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김세현 의원이 얘기한 부분들 사퇴 문제 더 나아가서 대통령과의 면담도 실제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고 있고요. 근데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뭐 뜬금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에 대한 부분들을 막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보수 대통합도 없고 그리고 총선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많은 의석을 줄 수밖에 없게끔 되면 그럼 그 이후에 황교안은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뭐 올해 조금 복기를 해보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실은 단식 투쟁을 했어요. 그때도 핵심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왜 선거법을 가지고 단식 투쟁을 하냐고 그랬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물꼬가 트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제1야당 대표가 얘기하는 거를 우리 최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조롱하고 폄하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상황의 절박함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나중에 심판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이 하는 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소수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집권당에서 정말 많은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자신의 대표들, 김한길 당시의 대표 단식 투쟁했습니다. 문재인 대표 단식 투쟁했어요. 정세균 대표 단식 투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간다면 너무 지나치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단식 장소를 국회가 아닌 청와대에서 보통 길게 하고 있습니다. 오전 낮에는 이제 청와대 앞으로 옮겨가서 단식 투쟁을 하고 이제 밤에만 이제 그 천막이 있는 국회로 와서 머물다가 다시 또 청와대로 옮겨가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두 가지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농성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저항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 사항인데 국회에서 법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예. 청와대에 가는 건 맞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청와대다 국회다 왜 장소가 왜 꼭 청와대냐 이것도 메시지가 있겠죠. 나름대로 황교안 대표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한 어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국정 운영 방식도 바꾸고 기조도 바꿔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하면서 청와대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건 좀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단 제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글쎄요 지금 우리 앵커 말씀처럼 꼭 청와대 앞에 가서 할 건 없긴 해요. 그러나 그 또한 메시지는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김영일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치가 일단 이 극한으로 자꾸만 가는 거거든요. 지난 조국 사태가 끝나고 뭔가 다시 이제 원내로 들어와서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혁신도 하고 뭐 인적 쇄신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거기에 대한 평가는 또 별개로 갈릴 수 있습니다만 또 다시 이렇게 단식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여당은 아까도 화면에 나오던데 약간 조롱조의 논평, 홍준표 대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정치가 이렇게 가면 진짜 정치가 약간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황교안 대표께서 나름 제1야당 대표로서 돌파구가 없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돌파구를 단식은 하긴 하되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문제는 좀 자신을 비우는 모습 같은 것도 필요하다. 그게 무슨 비운다는 게 뭐 지도부를 당장 그만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그런 그 당내 의견도 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많이 경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단식 가지고 무조건 저항한다 해서 될 것만도 아닌 것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썩 그렇게 참 남의 단식, 이 추운데 야당 대표의 단식을 저는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싶습니다만 그러니까 평가가 큰 감동에 울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YS 83년도 현안이라는 제목으로 단식 23일 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좀 감동과 울림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 점을 같이 좀 감안해 달라. 이런 뭐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좀 약간 달리 보는 게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예를 들면요. 아마 사학법 개정, 4대 개혁 입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력, 국가보안법, 사학법, 뭐 언론기본법 등등 해가지고요. 근데 이 대통령이 벼랑간 야당 다시 원내대표 이재호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아침을 먹자고 해서 이재호 대표가 가니까 김한길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상황을 얘기하면 사학법 재개정 때문에 당시의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장애투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입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김한길 원내대표한테 이번에는 우리가 양보합시다. 라고 해서 물꼬를 텄어요. 물론 당연히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대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그 개혁 입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힘을 가지고 국회가 끌고 가면 안 된다. 선거법이라는 것은 게임의 룰인데 이것을 야당을 제껴놓고 나서 만약에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면 아마 아쉬운 거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뭐 손학규 대표하고 뭐 황교안 대표하고 서로 언성이 그때 실은 대통령께서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합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만약 이끌어냈다고 한다면 훨씬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못 풉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당 지도부와 협의를 해서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되도록이면 합의를 해서 하라고 한다면 저는 저 단식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집권 후반기를 시작을 이런 식으로 야당 대표가 엄동 설원해서
단식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국민들은 정말 피곤합니다. 이 정치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저는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대통령이 그 지난 국민과의 대화 속에서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남은 2년 6개월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년 6개월의 시작을 좀 통 큰 리더십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선거법은요 합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때 그 소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검찰에서 여전히 고소고발돼 있고 말이죠. 근데 지난해 12월 15일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손학규 정무대표 단식 이후에. 그때는 어쨌든 비례대표제를 좀 강화하자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잖아요, 당론이. 270명으로 정원 줄이고. 이건 전반적인 그 비례대표의 방향과 좀 안 맞는 거예요. 물론 비례대표가 없는 나라도 많고 비례대표만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딱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게 이 선거법 개정의 기본 방향이라서 너무 극단적으로 비례대표 폐지로 나오는 거는 한국당이 양보를 해서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225대 75도 한국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어차피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당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여야 사당이 표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부의되고 이제 표결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스포츠 할 때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규칙 가지고 게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225대 75만 고집할 게 아니라면 전 정치권에서 좀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보는데 예, 여당 내에 있다고 있죠. 그렇죠. 예. 여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50대 50이라든지 250대 50이면 지금 47석이니까 3석 차이밖에 안 나요. 또 240대 60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합의를 하는 쪽으로 가는 걸 대안을 제시하면서 황교안 대표를 설득하고 그 대신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양보해라 한국당에 이런 뭔가 정치가 오고 가야 되는데 이거 단식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여당은 그냥 투표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황교안 근데 한국당은 그런 합의도 원치 않는다라는 또 입장 아니겠습니까? 말은 이제 그렇게 강경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쪽에서 합의안을 내면은 그쪽도 응하겠죠. 그러니까 현재 225대 75를 불번으로 해놓고 그 상수로 해놓고 합의하자면 안 되는. 그럼 무조건 표결로 들어가자면 한국당은 더 강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내 사정이 지금 인적쇄신이나 이런 거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쪽이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런 걸 감안해서 검찰 개혁은 또 한국당이 대세에 동의하면서 선거법은 조금 여당이 양보하고 이래서 정치가 복원이 돼야지 이놈의 정치는 그냥 항상 여야의 극단적인 대책 이놈의라는 말에서 잘못했습니다만 이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잠깐만 가면은 국민들만 피해자예요. 얼마나 지금 김영준 교수님 말씀처럼 얼마나 피곤합니까? 보기도 딱하고.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뭐 선거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두채 강조를 하지만 아직까지 대안은 있어요. 정치권 손 떼라. 손 떼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요. 선거개혁위원회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면은 지금 최 교수님 말씀 제가 수태 많이 얘기했어요. 240대 40이 나올 수도 있고 230대 70이 나올 수 있고 250대 50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걸 100% 연동형으로 할 거냐 50% 연동형으로 할 거냐 병립형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240대 만약에 60으로 한다고 해서 13석을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것을 그러면 50% 연동형을 할 거냐 기존과 같은 병립형을 할 거냐에 따라서 정의당이 또 완전히 다른 입장을 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 당사자들한테 맡길 수 있나요? 정말 고도의 정치적 전문성을 갖고 있고 학문적 연구를 한 보름이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 축적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의를 해서 거기서 나온 거는 무조건 따른다라고 하는 합의를 한다고 하면은 학계라든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다 모든 것을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안을 중심으로 할 수 있지 저런 식으로 대충 뭐 12월 3일 넘어가서 뭐 원래는 11월 27일 이후로 부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해답은 없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정말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단을 못하면 빨리 대안을 찾는 방법들을 저는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결국 파행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비슷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정의화 의장 때 선거제도 개혁 국민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관철시킨 게 뭐냐면 그동안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전부 다 여야들이 모여서 한 거를 이제는 떼어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9명을 하는 거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여야가 결국은 합의를 통해서 갔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한 사례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들, 그리고 일본이 95년도에 실은 선거법을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할 때 담당했었던 도쿄대학 교수가 바뀐 제도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과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각 정당들한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당시에는 2인 내지 6인의 중선구제였거든요. 그거를 300명 대 200명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꾼 게 96년도 선거였었어요. 그랬더니 왜냐면은 누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선거제도로 바꾸라면 바꾸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야가 결심을 내린다고 한다면 문제가 의외로 해결될 수 있는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 여당 쪽에서 나오는 지역구 확대안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런 민주당이 과연 제안을 할지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미국 방문 중인데 좀 일정을 앞당겨서 귀국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27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부의가 가능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가능할까요? 일단은 선거구와 관련돼서 몇 가지 큰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의원 정수를 늘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국민들의 70% 이상이 반대를 하는데 아무리 지역구 지금 253석을 한 250석 줄이고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건 받아들이기 없다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례대표를 축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양한 그 나름대로의 직능단체 포함해서 이 다원주의가 된 사회 속에서 그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특히 만약에요, 지금 자유한국당 말대로 해서 비례대표를 없애면 여성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성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제고시켜야 된다는 것이 큰 원칙인데 50%가 그나마 여성한테 배당이 받으면서 지난 2016년도에 51명의 여성 의원이 탄생했어요. 그래봤자 17.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례대표를 폐지시킨다는 거는 여성의 대표성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허용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300명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은 240대 60 정도로 조정하는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 조롱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황제 단식 논란 있잖아요. 영양제 단식. 단식을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몸 관리를 사전에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직자들 일부 교대로 서게 해가지고 동원했다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글쎄, 그것도 황제 단식이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 단식을 하면 저는 뭐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보리차를 먹잖아요. 보리차 먹고 소금을 좀 이제 간간히 먹고 그래요. 단식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뭐 단식할 때 뭘 몰래 먹는다 뭐 이런 논란도 가끔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황제 단식이라는 게 이제 미리 영양제 맞았다고 그러는데 단식하기 위해서 미리 영양제 맞고 단식 들어와서만 아무것도 안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이게 지금 황제 단식이다, 저기 화면에 나오는 거 지금 갑질 단식이다 이러는데 글쎄 저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 있는 거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단식을 비판하거나 비판적 관점에서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당직자들이 교대로 쓴다. 사실 단식할 때 당대표가 단식하면 옆에 당직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아래 써여있던 표현이 이제 당대표의 지시사항이라고 써여있던 이 부분에 또 논란이 그건 되는 모르겠어요. 것 같거든요. 황 대표가 그걸 지시했겠어요. 그걸 지시하면서 나 단식 들어가니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는 않고 아마 당직자들이니까 이게 우리 당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로 누가 이렇게 썼겠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단식을 본인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내 지시사항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황 대표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의 단식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